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도 뉴욕 증시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강세장이 나올 것인가?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가 막 증시를 강하게 부양해 줄 것인가?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20년도 슈퍼랠리 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26년도 1월 6일에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강세장 말기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비타스, 로켈레, 모라클 등 여러 종목을 안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후로 지금이 강세장이고 정말 슈퍼랠리고 26년도에 증시가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막 1, 2, 3, 4, 5파동 하면서 끝까지 상승하는 시장이라면 그럼 1월 6일보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해 있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비타스입니다. 나비타스가 1월 6일에 고점을 10불 내외에서 마감 지었는데 어제 종가는 몇 불이었나요? 우리가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1월 6일에 10불이던 종목이 한 달이 넘어서까지도 아직도 그 10불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강세장인가? 강세장이냐? 우리가 물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굳이 나비타스뿐만이 아니라 로켈레, 모라클, 코인 관련주, 느스케일 파워의 양자 섹터까지 모두 포함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은 12월부터 1월까지 그럼 이 하락을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언급해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S&P 어제 전반적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AI 공포가 부동산까지 확산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AI 공포가 한 번 더 진행됐구나라고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 둘, 셋 올라가면서 나비타스 뭐 17불 갑니다. 아이온큐 70불 갑니다. XXL 100불, 200불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섹터가 하락이 나왔으면은 과연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대기업 C는 실제로 D랑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락했던 적은 과거에 몇 번 있었냐라고 우리가 동그라미만 쳐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차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마이너스 62,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 56 이후로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0, 그리고 직전에 이 관세 폭락 시기에 마이너스 26. 근데 지금은 그 어떠한 악재도 없는데 마이너스 27%를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겨우 이런 부동산 관련 섹터 하나만 밀린 것이 아니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하게 하락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강하게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섹터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달리면서 26년도 슈퍼랠리 나온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막 100%, 200%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자, SPY 기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PY나 나스닥이나 이미 신고가 영역에 진입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강세장 때를 보자라는 거예요. 24년도 때 강세장, 24년도 상반기 강세장은 실제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된 대형주들 역시도 같이 강하게 상승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수와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모두들이 같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수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400불에 붙어 있어요. 당연히 저는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등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게 강세장이라면 먼저 대형주들이 밀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만의 악재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을 포함해서 실제로 메타까지 여러 섹터들이,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섹터들이 모두 동일하게 직전 종고점 25년도 9월 10월 대비해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강하게 하락들이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24년도 때도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이 나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때 끝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관세 폭락 때 같이 하락이 나왔던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위험하게 우리가 증시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2년도, 21년도 12월부터 증시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전에 대형주들이 먼저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면 이거 결국 어떻게 되냐? 대형주들이 한 번 더 밀릴 때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밀리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세장, 슈퍼랠리, 근데 빅테크부터 비리비리한데 왜 강세장을 계속 외치고 있냐라고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나오는 날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가 목표보다 낮고 저 역시도 물가는 그렇게 높게 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린 것처럼 실시간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실제로 지금 꽤나 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오거나 법 정도만 나와도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반등까지는 우리가 나올 수 있어도 뭐 나비타스 기준으로 막 전고점 돌파하면서 17불 도달한다. 아이온큐 기준으로도 막 전고점 돌파하면서 막 70불 도달한다, 80불 도달한다, 이런 해석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증시는 힌덴부르크 오맨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주시장 내부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자, 나스닥이든 지수는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25년도 4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어땠죠? 10월에서 11월 고점 찍고 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그니피센트만 하락이 나오고 중소형주들은 분위기가 좋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소형주 대장인 양재섹터, 아이온큐조차도 10월달 고점 찍고 나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60%가 하락한 상태인데 26년도 강세장 나온다, N자형 파동 나온다, 이 75불 온다, 이런 분석을 왜 우리가 시간 아깝게 보고 있어야 되냐 거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힘센 헐스, 그리고 리치텍 로보틱스 등 모두 즉 섹터가 다른 웬만한 섹터 대장주들도 이미 해당 시기 고점 대비해서 40, 10%씩 하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이 전반적인 섹터들이 모두 강하게 상승하고 실제로 시장이 얘기하는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힌덴부르크 오맨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강세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종목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섹터들이 웬만하면 모두 다 신고가 종목 급등 랠리로 달려야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일부 섹터만 조금 상승하고 일부 섹터만 신고가에 달리고 나머지 섹터는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만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지수만 보고 일부 섹터만 보고 올라가니까 더 상승합니다. 모파동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분석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승이 가장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마지막까지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자, 마이크론, TSMC, 그리고 샌디스크까지 자, 계속해서 25년도 10월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만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여기서 반도체 섹터에 단기 악재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과연 지수가 버틸 힘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해요. 마이크론도 지금 이 구간 불 340불, 370불 모두 갭상승을 뛰어가면서 급하게 상승했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500불, 600불, 700불 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잘해야 460불, 470불이 최대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TSMC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려봤자 얼마나 더 가겠냐는 거예요. 잘해야 이 종목의 목표가도 390불, 400불이라는 거예요. 샌디스크도 동일해요. 잘해야 이거 700불에서 800불 도달하면은 이게 정말 초과열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샌디스크도 실제로 계속해서 200, 500불 모두 갭상승으로 여기 뭐 470불 모두 갭상승이에요. 결국 이 하락이 나올 때는 이 갭상승 한 번에 맥구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거 하락장 차트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 급상승이 나올 때에는 못 사서 안 달 나요. 근데 하지만 무너질 때는 이 상승들 실제로 막 2개월, 3개월 동안 진행됐던 상승이 무너질 때는 3일, 5일, 7일 만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도 사실 굳이 예시를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도 실제로 24년도 3월달 그리고 뭐 5월달, 7월달 상승 나올 땐 3월부터 뭐 7월까지 4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던 것을 언제부터? 7월부터 8월까지 단 1개월 만에
와장창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이 실제로 이런 구간이라면 지금 급하게 마이크론을 따라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매도를 해도 어깨 매도라는 거예요. 혹시나 더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조금 더 상승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정수리 매도할 게 아니라면 지금은 급하게 따라갈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과열권이라고 표현하죠.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나 전문가가 이 24년도 6월, 7월에 하락을 대비를 해줬는지 실제로 고점을 예측하면서 차익 실현 시켜주고 현금을 제대로 확보시켜 줬는지 아니면은 25년도 2월, 3월 달에 이 관세 패턴일 때 관세 하락장에 실제로 하락장을 잘 대비해 줬는지 고점을 잘 예측해 주고 매도 타점을 제대로 줬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냥 더 간다 하다가 맞고 떨어지면 떨어졌네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했지 해버리는 방송이 프로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넣으라고 추천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면 비중수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올라가면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드리면서 하락을 예비시켜 드려야 되나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세장 패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섹터만 상승이 나오는 시장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단기적인 반등은 기다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기준에서도 자, 단기적으로 반등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지수도 같이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같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무리하게 계속해서 현금 들어가면서 추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면 비중 축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이 비중 축소라는 게 입이 아파요. 일반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자,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 축소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만 했더라면 지금 하락장에서 그래도 나 현금 10% 있으니까 현금 20% 있으니까 안 돌아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현금 없이 이때 12월에 그리고 1월 달에 올라간다는 시황들만 믿고 계속해서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무슨 수로 대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어디서 현금 확보하고 그 뒤로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4년도처럼 25년도처럼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월 11일에 말씀드렸던 저희 멤버십 조인 영상인데요. 그때 오라클 150불까지는 조정 허용한다. 아이온큐 32불에서 35불 지지할 것이다. 디에이브 퀀텀 18불 지지할 것이다. 뉴스케일 파워 14불에서 15불 지지할 것이다. 팔란티어 138불 이탈하면 인버스 매수할 것이다. 2월 11일 멤버십에서 드렸던 자료고 실제로 팔란티어 인버스 36불대에서 매수했어요. 지금 현재 40불까지 매수타점 대비해서는 최소 14에서 15% 상 나온 상태고요. 그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실제로 말씀드린 12불, 디에이브 퀀텀 8불,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14불 이미 도달한 상태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하나예요. 뭐 뉴스케일 파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8불, 19불에서 계속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몰라 해버린다. 근데 실제로 수요일에 이거 14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18불 떨어질 때 비중 축소하든지 괜찮으면은 14불에서 추매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셔야 된다. 자, 뉴스케일 파워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꽤나 과하게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이 대략 14불에서 15불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시 반등 나오고 18불, 19불 도달할 것이라고 봐요. 뉴스케일 파워. 그렇기 때문에 18불에서 19불을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최대 23불에서 24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18불에서 19불을 돌파해야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일단 이 가격대는 도달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일반 양자 섹터보다 그나마 뉴스케일 파워가 좀 더 나은 게 뉴스케일 파워는 과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횡보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양자 섹터가 사실 조금 더 나쁘기는 하죠. 왜냐면은 한 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점 만들다가 한 번 더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와도 전고점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C의 파동으로 빠진다라면은 아직 C가 더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C의 하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2월까지 홍보하던 이 박스권 위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용큐가 단기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30불, 32불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G라인 매수를 받고 실제로 V자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돌파매하면서 타점 드리고 38불, 40불 도달하면 비중 축소, 혹시 돌파하게 되면 유로 50불, 55불 비중 축소한 다음에 현금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이후로 하락장 대비하는 거고요. 결국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장 대비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욕심 버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닿으면은 내평단 닿으면은 비중 축소 20% 30%씩 하면서 현금 가져가고 혹시나 추세가 강하게 이탈한 종목들은 인버스도 매수하면서 인버스로 수익을 내보자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온큐 포함해서 양자 섹터들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도 제가 예상하고 있던 60K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70K까지는 비트코인 반등 나온다라고 보고 K에서 73 구간이죠. 근데 이것은 비트코인이 64K를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후반을 한 번 더 준 다음에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64K를 결국 이탈한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자 섹터를 포함해서 뉴스케일 파워 등 여러 종목들이 한 번 더 직전 1월 말 전저점을 2월 초 전저점을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을 종겨치고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밀리면 더 빠질지 어디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올라갈지까지도 우리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XXX 같은 경우도 아까 마이크론이나 그리고 TSMC나 샌디스크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XXX 기준으로도 잘하면 최대 370불, 375불 그럼 XXL 기준에서도 잘하면 최대 77불, 78불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맞췄지? 내가 했지?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 차익 실현 매도 타점을 주고 인버스 타점을 준 다음에 충분히 하락을 대비해 주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월 30일에 이 하락 나올 때 실제로 하락 나오니까 차익 실현하자, 인버스 매수하자 했으면 그런 전문가 유튜버는 저도 동일하게 좀 인정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해놓고 올라갈 때만 내가 했지, 내가 맞췄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영상 보고 계시는 저희 후원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도 언제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하고 내가 매수한 타점에서 수익 났네? 내가 전문가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못된 시황 보면서 믿지 말자라고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위에 돌파하지 못했대 마이너스 1.8%대 하락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본장 마감할 때 보시면은 나스닥 실제로 예상한 만큼 예상보다 약간 더 하락 나왔지만 실제로 하락 나올 거야 라는 구간만큼 하락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하락 나올 거야 말씀드렸고 하락 어때요? 하락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하락이 나오고 어디 이탈할 때 더 무너지는지 그럼 무너질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게 시나리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